병원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밤에 혼자 침대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는 분들입니다. 전화기는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충전도 되어 있고 신호도 잡힙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리는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자녀에게서 오는 전화가 아닙니다. 아무도 걸어오지 않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오늘도 혼자 잠을 청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생기는 마음의 거리, 그리고 그 거리를 만들어내는 심리적 원인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자녀와 거리가 생기는 심리적 구조입니다. 둘째, 우리가 사랑한 방식이 어떻게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용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심리적 기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2.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발생 위험도 1.9배 높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몸의 건강을 위협하듯이 마음의 고립도 뇌와 몸 전체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날보다 일터에 나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크고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사람의 뇌가 반복되는 것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좋은 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 생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때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나오면 아무도 수도꼭지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날에야 비로소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준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매달 돈을 보내고 매번 부탁을 들어주고 매 순간 자신의 것을 줄이며 자녀에게 건넸을 때 자녀의 뇌는 그것을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 올해 63살 되셨습니다. 퇴직 간호사 출신이시고 손주 2명을 두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순자 씨는 매달 아들 부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전화를 하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보내는데 전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쾌락 적응 때문입니다. 100을 주면 100이 기준선이 됩니다. 3방의 스피스를 90을 주면 오히려 불만이 생깁니다. 110을 줘야 겨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서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경계 없는 사랑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자녀를 놓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세상을 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서입니다. 장순옥 씨, 올해 72살이십니다. 장순옥 씨,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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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청주에 사시고 퇴직 은행원 출신이십니다. 고혈압을 10년째 관리하고 계십니다. 장순옥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딸이 걱정이 된다며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당에 가려 하면 딸이 말했습니다. 거기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매주 만나던 친구 모임에 나가려 하면 딸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동네 이웃이 문 앞에 고추 한 묶음을 두고 갔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신세지면 나중에 뭔가 달라고 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장순옥 씨의 세상이 좁아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아래층 공원에서 두 할머니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른 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4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순옥 씨는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적 연결의 단절이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38%가 주관적 고립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립감은 단순히 외롭다는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성염증을 높이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화분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화분에 나무를 심으면 처음에는 잘 자랍니다. 물도 주고 햇빛도 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잎이 노랗게 됩니다. 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뿌리가 뻗을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분이 너무 작았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물과 햇빛을 준다 해도 세상과 이어지는 땅이 없으면 마음은 서서히 마릅니다. 고론, 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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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로. 참된 자식은 부모를 자기 품에 가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세상과 이어지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닫는 자식 곁에서 부모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혹시 자식에게 마음을 기대느라 나 자신의 길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방식 그 자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끝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정숙 씨, 올해 71살이십니다. 주부이시고 텃밭 가꾸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허리 통증으로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박정숙 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평생 그 아들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아들들이 독립하고 결혼하고 손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면 아들들이 오긴 합니다.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손에는 젓가락이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밥을 먹지만 눈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박정숙 씨가 말을 걸면 고개를 끄덕이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이와 관련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기준선으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선 위는 당연한 것이고 기준선 아래만 불만으로 느낍니다. 이것이 박정숙 씨가 경험하는 현실의 심리적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희망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와의 거리감이 생겼을 때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55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8배 높았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높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수면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마음의 아픔이 곧 몸의 아픔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파도 아프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것이 약하다는 것 같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체면이 서지 않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꾹 참습니다. 혼자서 삼킵니다. 그런데 그 참음이 몸에 쌓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더 직접적으로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자가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작동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민대. 세 번째 조건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 씨, 올해 65살이십니다. 주부이시고 남편을 오랫동안 간병하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윤정희 씨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없으니까요. 매일 아침 혼자 밥을 짓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이 너무 많았습니다. 절반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 절반을 버리는 일이 매번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희 씨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남편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땠다. 오늘 점심에 뭘 먹었다. 텃밭에서 상추가 나기 시작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쓰면서 이상한 것이 생겼습니다. 하루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말이 되었습니다. 글로 쓰고 나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은 표현 글쓰기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쓸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종이에 오늘 있었던 일을 쓰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윤정희 씨는 지금도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노트가 3권째 되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잠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자녀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덜 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녀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온종일 전화기만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은 편지를 쓰다 보면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녀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덜 매달릴수록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여유로운 사람에게 끌립니다. 절박한 사람에게는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자녀들은 오히려 그 부모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안동에 사시는 오복순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7살이십니다. 농부이시고 무릎에 인공관절을 하셨습니다. 오복순 씨에게는 딸이 셋 있습니다. 세 딸이 모두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딸들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오지 않으면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켜놓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오복순 씨는 명절이 다가오면 미리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딸들이 오지 않더라도 이것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모이는 날이면 만들어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텃밭에 심을 씨앗을 골랐습니다. 오래전 보다가 중간에 멈춘 드라마를 끝까지 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명절을 만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딸들이 오지 않아도 덜 서운했습니다. 이미 내 시간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딸들이 왔을 때는 더 즐거웠습니다. 내가 채워진 상태에서 맞이하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빈 그릇으로는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를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창문을 열고 5분간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라디오를 켜서 아침 뉴스를 듣는 것, 이것 하나가 아침을 시작하는 이유가 됩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 씨, 올해 61살이십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셨고 갱년기 증상으로 힘드셨습니다. 신명숙 씨는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것을 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5분간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할 일을 정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세 가지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오늘 반찬 하나를 만들겠다. 오늘 도서관에 가겠다. 오늘 동네 한 바퀴를 걷겠다. 그 한 가지를 하고 나면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 느낌이 다음날 아침 일어날 이유가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씨, 올해 74살이십니다. 퇴직 공무원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정현숙 씨는 불안할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냉장고 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현숙 씨 말로는 냉장고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정돈되면 마음도 따라서 정돈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지지합니다.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통제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냉장고는 내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통제감이 불안을 줄입니다. 저녁 루틴도 중요합니다. 저녁에 자녀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더 쓸쓸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사치가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정칠, 노르니만 대를 고이고와, 도하는 노르니만 대를 고이고와, 도하는 노르니만 대를 고이고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사치가 아닙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한 것들을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는 것. 오늘 밥을 먹었다. 오늘 한 바퀴를 걸었다. 오늘 반찬을 만들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는 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을 잘 때도. 그런데 아무도 공기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니까요. 그러다 숨이 막히는 날이 옵니다. 그제야 허겁지겁 입을 벌리고 들이마십니다. 그때서야 압니다. 아, 이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우리가 자녀에게 준 사랑이 그렇습니다. 매일 있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주니까 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지는 날, 자녀는 말합니다. 왜 이것밖에 못 해주셨어요? 새 갖는 그만 이것을 이해하면 자녀의 태도에 더 이상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면 덜 아픕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기다림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십시오. 그 하루는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는 날로 정하십시오.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루에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어쩌면 오래돼서 내가 뭘 좋아했는지도 가물가물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십시오. 된장찌개도 좋고, 수제비도 좋고, 감자 하나를 삶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신을 위한 것을 할 줄 모릅니다. 늘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위해 밥을 짓는다는 것이 어색하고 심지어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기울면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씁니다. 자녀에게 먼저 씌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자녀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챙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나를 챙겨야 남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있던 작은 것을 하나 찾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기 전에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셨습니까? 편지를 쓰셨습니까? 노래를 들으셨습니까? 꽃을 키우셨습니까? 산을 좋아하셨습니까? 자녀가 태어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집안을 꾸리느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둔 것일 뿐입니다. 하루에 10분, 아니 5분이라도 그것을 꺼내보십시오. 글을 한 줄 써도 좋고, 라디오를 켜놓고 눈을 감아도 좋고, 화분에 물을 한 번 주는 것도 됩니다. 그 작은 것이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66살이십니다. 퇴직 약사 출신이시고 불면증으로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자녀들과 거리가 생긴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얼굴 위로 내려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별것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햇살은
아직 나한테 오는구나. 대단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햇살이 따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영순 씨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래전에 읽다가 중간에 멈춘 책이 생각났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서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 도서관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따로 친해지려 노력하지 않아도 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불면증도 나아졌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면의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사회적 활동과 낮 시간 적절한 자극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23% 개선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매주 화요일 도서관에 가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마움을 잊은 자녀에 대해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지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 말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프다. 그러나 나는 살아갈 것이다. 자녀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세 번째 걸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놓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을 멈추겠다는 뜻입니다. 놓아야 비로소 빈손으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안을 수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황정임 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3살이십니다. 주부이시고 시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네, 아들과 연락이 끊긴 뒤 한동안 밖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아랫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디 아프세요? 통 안 보이셔서. 황정임 씨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랫집 할머니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시력이 나쁘다 보니 걷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 있으니 달랐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동반 보행은 혼자 하는 걷기보다 심혈관 건강 지표를 1.7배 더 개선한다고 합니다. 함께 걷는 것, 그것이 건강의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오는 감정은 배신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럴 수 있느냐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준 만큼 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것의 단위가 세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희생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지도야 세대는 개인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릅니다. 그 다름이 갈등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오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 혹은 부모의 말을 무시할 때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 분노를 억누르면 안 됩니다. 억누른 분노는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혈압이 올라가거나 불면증이 생기거나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합니다. 분노를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소리를 내어 말해 보십시오. 종이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십시오. 쓰고 나서 찢어버려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쓰고 나서 세 번째로 오는 감정은 슬픔입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슬픔, 자녀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는 슬픔, 우리 가족이 서로 따뜻하게 지낼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진다는 슬픔. 이 슬픔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그 관계가 소중했다는 뜻입니다. 소중하지 않았다면 슬프지 않습니다. 슬픔을 느낄 때 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실컷 울어도 됩니다. 눈물은 몸에서 스트레스 물질을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흥민,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고 나서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청주에 사시는 장순옥 씨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고혈압 연령째이시고 올해 72살이십니다. 장순옥 씨는 자녀들이 명절에 오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슬픈 일이니까요. 그런데 울고 나서 장순옥 씨가 한 일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있는 것으로 밥을 차렸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없으니 간단하게 먹었는데 그날만큼은 찬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차리는데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생각이 장순옥 씨를 버티게 했습니다. 답이 목포에 사시는 문정순 씨, 올해 75살이십니다. 주부이시고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문정순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외국에 살아서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국제 전화를 기다리다 잠이 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정순 씨는 전화 대신 영상 통화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영상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아들의 얼굴, 손주의 웃음소리, 그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한 날에 전화가 오니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른 날은 내 생활을 하면 되었습니다. 일정이 정해지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먼저 구조를 제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전화,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 특별한 날에는 함께 밥 먹기, 이런 작은 약속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다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르신 고립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독부 장관을 신설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겪었고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처 주민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강교실,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컴퓨터 교육, 텃밭 가꾸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입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 확인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제주에 사시는 백정자 씨, 올해 76살이십니다. 농부이시고 골다공증이 있으십니다. 백정자 씨는 주민센터의 건강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조를 배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분들, 혼자 밥 먹는 것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정자 씨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다만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비슷한 마음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중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딱 하나입니다. 산책이어도 좋고, 편지 쓰기여도 좋고, 주민센터 프로그램 알아보기여도 좋습니다. 그 하나를 오늘 해보십시오. 내일은 또 내일의 것을 하면 됩니다. 구미에 사시는 조미숙 씨, 올해 70살이십니다. 전에 봉제 공장에서 오래 일하셨고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십니다. 조미숙 씨가 처음 한 것은 편지 쓰기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는 편지였습니다. 그냥 오늘 마음에 있는 것을 적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한 줄, 두 줄 적었습니다. 잘 쓰지 못해도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노트가 하나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처음 쪽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1년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합니다. 이웃이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 줍니다.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해 줍니다.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걱정해 줍니다. 이웃이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 줍니다.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냉정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약해 빠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외로워도 내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렇게 냉정한가요? 나도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도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을 처음으로 주는 사람이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오늘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의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다. 이 한마디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가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레안조 아니쿠링, 천천히 연습하십시오. 오늘 수고했다. 내일 또 해보자. 이렇게 하루하루 나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꾸준히 하는 습관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세로토닌 분비를 늘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오늘도 살아냈다. 이 몇 마디가 몸의 화학을 바꿉니다. 포항에 사시는 권순애 씨, 올해 64살이십니다. 꽃집을 오래 운영하셨고 갑상선 질환이 있으십니다. 권순애 씨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면서 꽃에게 말을 거는 습관이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 오늘도 예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자신에게도 들렸습니다. 꽃에게 하는 말이 곧 나에게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 오늘도 예쁘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권순애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루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삶을 얕보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것 역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일입니다. 자녀들은 배운 것이 많습니다. 정보를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배워서 얻는 것이고 지혜는 넘어져서 얻는 것입니다. 자녀는 배웠지만 아직 많이 넘어져 보지 않았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씨, 올해 68살이십니다. 전에 식당을 오래 운영하셨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셔서 지금도 식습관을 조심하십니다. 아들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가게를 한번 새로 열어보자고 했습니다. 임경자 씨는 아들이 배워온 것이니 믿어보자 했습니다. 간판을 바꾸고 진열을 바꾸고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낯설어하는 방식으로 가게를 바꿨습니다. 석 달 뒤 가게가 어려워졌습니다. 임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원래대로 하면 안 될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시장이 변한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임경자 씨는 혼자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원래대로 했습니다. 단골 손님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신발 한 켤레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새 신발을 사줍니다. 비싸고 깨끗하고 폼이 좋은 신발입니다. 그리고 헌 신발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 헌 신발은 비를 맞으며 걸었고 눈길에서 미끄러졌고 발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있던 신발입니다. 새 신발은 예쁘지만 아직 한 번도 비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미끄러지는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삶을 얕볼 때 부모는 스스로 침묵을 택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 나는 모르는 세상이구나. 이 침묵이 쌓이면 부모는 자기 집에서 손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가져야 합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시간은 바뀌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나를 무시하지는 마라. 이 한마디가 부모의 품격을 지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돈을 대신 관리하겠다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은 유산이 아니다. 이 돈은 내 노후다. 내 걱정은 고맙다. 하지만 내가 결정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지 않아서 이미 관계가 나빠진 것은 아닙니까? 참아서 유지되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까? 6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우리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1인 가구 비율이 2024년 기준 약 34%에 달합니다. 3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고립입니다. 혼자 살지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살지만 마음은 고립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없는 것입니다. 연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1.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하는 것, 이웃에게 반찬 한 가지를 나누는 것, 동네 경로당에 일주일에 한 번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런 작은 연결들이 쌓여서 마음의 토양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예방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3번 이상 타인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41% 낮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긴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69살이십니다. 전에 미용사를 하셨고
손목 관절염이 있으십니다. 혼자 사신 지 5년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영자 씨는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종이를 보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노래, 교실, 모집, 참가비 없음. 화요일, 아만과, 만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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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한영자 씨는 그 다음 화요일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는 다 같은 노래를 부르니까요. 지금 한영자 씨는 그 노래 교실에서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가 한 주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아픈 것은 마음으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고립된 마음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삼성서울병원 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평균 10일 낮았고 공복 혈당이 1.6배 안정적이었습니다. 약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과 어울리고 밖에 나가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만큼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호르몬은 따뜻한 연결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누군가와 악수를 하거나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 주거나 눈을 마주치며 웃을 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듭니다. 코르티솔이 줄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내려가고 수면이 좋아집니다. 약보다 효과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을 얻으려면 연결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과 자녀가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간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나쁜 자녀라서 바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자녀 교육비는 늘어납니다. 자녀들도 살아남기 위해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화 한 통을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에너지를 쓰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자녀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기대어 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자녀가 전화를 하면 반갑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아도 내 하루는 온전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마음의 건강과 신체 건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잠이 잘 오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밤에 눕는데 생각이 많아서, 혹은 너무 조용해서, 혹은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면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약 41%가 만성적인 수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4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거나 눈물이 나거나 화가 납니다.
자녀에게서 연락이 없어도 평소에 잘 자는 날은 괜찮은데 잠을 못 잔 날은 유독 더 쓸쓸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잠, 이것이 수면 부족의 영향입니다. 수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낮에 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가능하면 아침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십시오. 빛이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낮에 빛을 많이 받으면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둘째, 저녁에는 밝은 빛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잠자기 1시간 전에 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리에 눕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이 오지 않더라도 같은 시간에 눕는 습관이 몸의 리듬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눕는 것 자체가 몸에게 쉬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원주에 사시는 나영옥 씨, 올해 59살이십니다. 간병인 일을 오래 하셨고 만성 피로가 있으십니다. 나영옥 씨는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밤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 그런데 나영옥 씨가 발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좋았던 것 3가지를 떠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오늘 길에서 고양이를 보았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 3가지를 떠올리면서 잠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일기라고도 합니다. 처음에는 3가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생각하다 보면 찾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좀 더 쉽게 떠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자기 전에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잠도 나아졌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이 감사일기 습관을 3주간 지속한 그룹은 수면 만족도가 37% 향상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이 아닙니다. 자기 전에 좋은 것 3가지를 떠올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드시는 분들은 밥을 제대로 챙겨 드시기가 어렵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이 아니니 간단히 때우게 됩니다. 그런데 영양이 부족하면 기분도 나빠집니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음식에서 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백질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더 빨리 줄어듭니다. 또 근육이 줄면 피로하고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이런 것들을 몇 끼니 조금씩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도 훌륭한 것들이 많습니다. 된장찌개는 훌륭한 단백질 음식입니다.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먹어온 음식들이 사실은 가장 몸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비싼 영양제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씨가 다시 떠오릅니다. 노래 교실을 다니게 되면서 한 가지 더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노래 교실 친구들과 가끔 밥을 같이 먹게 된 것입니다. 닫다. 노래 교실을 다니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수업 끝나고 근처 식당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밥을 먹으니 음식이 더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와 달랐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맛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도 늘었습니다. 체중도 조금 늘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의사 선생님이 건강 지표가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혼자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영양 상태를 바꾸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는 제안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동 밥상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주민센터나 어르신복지관, 종교기관에서 함께 먹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을 해보시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나 오늘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이 한마디가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때와 기대하지 않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전화를 기대하면 전화가 없을 때 실망하고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그 서운함이 쌓이면 자녀가 연락했을 때도 그 감정이 배어나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끼면 더 연락을 덜 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생깁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서 연락이 와도 반갑고 오지 않아도 내 하루는 온전합니다. 자녀가 연락했을 때 부담 없이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벼움이 관계를 더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럴 때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기대를 한 번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압니다. 내로는 그래서 한 번에 다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입니다. 오늘 하루만 기다리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고 아파도 일했습니다. 그 견딤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견딤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쓸 시간입니다. 자녀에게서 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만들어가는데 그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중에는 전쟁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도 겪었습니다.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굶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을 버텨낸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녀의 무관심 때문에 무너질 리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잃으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방향을 다시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것들,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호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숨을 쉬지만 제대로 호흡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얕은 호흡은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더 어두워지고 불안이 커집니다. 반대로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 뇌에 산소가 들어오고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복식호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미에 서대쓰리, 배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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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위에. 배가 손을 밀어내도록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4번, 셉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8번을 셉니다.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전부 합쳐도 2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복식 호흡 훈련이 혈압을 평균 8 낮추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2분씩 깊은 호흡을 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청주에 사시는 신동식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3살이십니다.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신동식 씨는 혈압이 자주 높아졌습니다. 지금 주장을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기 전에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복식 호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배로 숨을 쉬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꾸준히 하니 혈압이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의사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신동식 씨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복식 호흡을 합니다. 2분입니다.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스트레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집니다. 특히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합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잠깐 유지하는 것, 팔을 크게 위로 뻗어서 기지개를 켜는 것, 이것들을 각각 10번씩 합니다. 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전부 5분 이내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뇌를 깨웁니다. 창원에 사시는 임종수 씨, 올해 72살이십니다. 퇴직 기술자이시고 뇌졸중 이후 재활 중이십니다. 임종수 씨는 뇌졸중 이후 몸의 반쪽이 약해졌습니다. 사짐,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임종수 씨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발목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번이 힘들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20번으로 늘렸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혼자 걸어서 가까운 슈퍼마켓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포기하지 않고 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의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이제 사회적 관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연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연결을 시작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연결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쑥스럽거나 두렵습니다. 우리 세대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합니다. 그분도 연결을 원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결을 시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아파트나 동네에서 마주치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이 2마디면 충분합니다. 매일 마주친다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2번째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에게 연락해 보는 것입니다. 오래 연락을 못한 친구나 친척이 있으십니까? 송ging, 오래됐으니 이제 연락하기 어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관계일수록 다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세요?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3번째는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이 혼자 다가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노래교실,
독서 모임, 건강체조, 무엇이든 같이 하는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상철 씨, 올해 62살이십니다. 택시 기사를 오래 하셨고 허리 통증이 있으십니다. 한상철 씨는 평생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어지간데 아들이 권유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경로당이라도 가보세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이 들어 거기는 아직 이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걸음을 했습니다. 거기서 바둑을 두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상철 씨는 바둑을 잘 두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경로당에 갑니다. 오늘 바둑에서 이겼는지 졌는지가 하루의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퇴직 전보다 오히려 더 활기차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받는 것은 어색합니다.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상대방도 나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뿌듯함을 느낍니다. 주는 사람만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도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도움을 부탁하는 것, 이것도 연결의 한 방법입니다.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에 남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서 원하는 것을 자녀가 주지 못할 때 그것이 자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자체를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주면 줄수록 당연해지는 사람의 마음, 이것을 이해하면 덜 상처받습니다. 세상과 이어져야 합니다. 자녀에게만 기대지 않고 더 넓은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킵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깊은 호흡 2분, 아침 스트레칭 5분, 하루 10분 걷기,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 자기 전에 좋은 것 3가지 떠올리기, 이것들이 쌓이면 다른 삶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나도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도 쉬어야 합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운동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은 의외의 주제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관의 오다수의 그 그리가 이가느냐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꾸준히 한 어르신 그룹은 우울 증상이 47%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했습니다. 이 두 물질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걷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10분만 나가서 걸어보십시오. 처음에는 10분이면 됩니다. 일주일 뒤에는 20분으로 늘려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남에 사시는 홍영희 씨, 올해 62살이십니다. 회사원이셨고 비만 때문에 오래 고민하셨습니다. 체중 관리가 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홍영희 씨가 걷기를 시작한 것은 체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너무 답답해서 무작정 나갔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걸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날 잠이 잘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걸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를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가난을 알고, 희생을 알고, 인내를 압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나누어야 합니다. 자녀에게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나이의 이웃에게, 경로당에서, 종교 공동체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2.1배 높고 우울 증상이 38% 낮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유용한 존재로 느낄 때 가장 건강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정신건강의 기반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유순덕 씨 이야기입니다. 올해 79살이십니다. 퇴직 교수 출신이시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권유했습니다. 최대한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순덕 씨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학습 멘토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할머니,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유순덕 씨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치매 진행이 매우 느립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랐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을 내려놓으세요.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는 날을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루, 그 다음에는 이틀로 늘려보십시오. 기다리지 않는 날이 많아질수록 내 하루가 더 충실해집니다. 자신을 위한 것을 하세요. 오래전에 좋아하던 것 하나를 꺼내보십시오. 독서든, 노래든, 산책이든, 꽃 키우기든 상관없습니다. 그 작은 것이 나라는 사람이 아직 여기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연결을 만들어 가세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 경로당에 발걸음 한 번, 노래, 교실에 등록 한 번. 이것이 시작입니다. 움직이세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나누세요. 우리가 겪어온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이야기가 됩니다. 나누면서 우리도 건강해집니다. 이 5가지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쌓이면 우리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뒷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고 살림을 하느라 그 텃밭은 오랫동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잡초가 가득 자랐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가서 잡초를 뽑고 흙을 뒤집었습니다. 삼천을 만자,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전에 심어두었던 부추 뿌리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땅속에서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부추뿌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묻어두었던 것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기쁨, 나를 위한 하루,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흙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흙을 한 번만 뒤집어 보십시오. 우리 세대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며 살았습니다.
그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한 번만 바꿔볼 시간입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그 마음을 오늘은 안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나를 위한 밥 한 그릇, 나를 위한 산책 한 번, 나를 위한 낮잠 한 번. 그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어르신들이 가족 관계에서도 더 건강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관계도 건강합니다. 내가 채워줘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누구보다 오래 사랑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을 했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현재를 접었고,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마디가 기억하고, 무릎이 기억하고, 잠 못 이루던 밤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방향을 한 번만 바꿔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건강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건강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장 건강한 일입니다. 그 사랑의 방향을 그장 건강한 일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뇌가 반복을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나쁜 자녀라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덜 아픕니다.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부모의 세상을 좁히는 자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자녀는 부모를 자기 품에 가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세상과 이어지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이어져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오는 감정들, 배신감과 분노와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감정들은 자연스럽습니다.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자녀에게 덜 매달릴수록 자녀가 더 가까이 오는 역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위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도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친절을 먼저 주는 사람이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놓는다는 것은 자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내려놓으세요. 일주일의 하루는 기다리지 않는 날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을 하십시오. 오래전에 좋아하던 것 하나를 꺼내 보십시오. 연결을 만들어 가세요.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 경로당에 발걸음 한 번이면 됩니다. 움직이세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했다. 잘했다. 오늘도 살아냈다. 우리 세대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주며 살았습니다. 그 사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한 번만 바꿔볼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밥 한 그릇, 나를 위한 산책 한 번, 나를 위한 낮잠 한 번. 이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누구보다 오래 사랑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을 했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현재를 접었고,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마디가 기억하고, 무릎이 기억하고, 잠 못 이루던 밤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하는 효도, 그것이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 세대가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쟁거스의 3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모두 건강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입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입니다. 이 느낌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우리는 오늘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마음의 거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나, 혼자서도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나, 그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이 역설적으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진우 씨, 올해 75살이십니다. 퇴직 약사이시고 신장 기능 관리 중이십니다. 서진우 씨는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독립시킨 것이 성공한 것이다.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잘 키웠다는 증거다. 이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한 것의 결과이니까요. 그리고 서진우 씨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더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잘 키운 증거가 될 수 있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녀가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아도, 명절에 오지 않아도, 우리의 말을 흘려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우리를 소진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은 나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유성철 씨, 올해 73살이십니다. 농부이시고 손떨림 증상이 있으십니다. 유성철 씨는 젊었을 때부터 말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 남성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하게 되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고마워다.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고마워요. 유성철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을 채웠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늦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완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설퍼도 됩니다. 그 진심이 전해집니다. 목포에 사시는 문상훈 씨, 올해 76살이십니다. 전에 종교 활동을 오래 하셨고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문상훈 씨는 자녀들에게 줄 유산이 없었습니다. 평생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한 가지는 줄 수 있다. 평생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아버지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다. 그 말이 자녀들 가슴에 남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고 생각했다고. 우리는 자녀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큰 집을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가난과 전쟁을 겪었고 일어섰습니다.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없는 것을 아끼고 쪼개었습니다. 그 희생으로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공을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알아주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알아주면 됩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대단한 것이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대단하게 살고 있다고.